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엔 미래인 교과서, 지금 이제 그 내신 대비를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 벌써 지금 2촬영을 4번째 하고 있어. 와, 씨. 왠지로. 처음에는 마이크를 켜지 않아서 녹화가 중지됐고, 두 번째는 화장실이 급해서 중지가 됐고, 세 번째는 찍고 있는데 갑자기 멈춘 거야. 왠가 봤더니 비행기 모드를 안 해가지고 갑자기 문자가 오는, 그 안전 재난 문자가 오는 바람에 또 끊기고,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4번째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를 이만큼 해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기, 뭐 오늘 좀 써놨네. 수업 이만큼 진행하다 끊겼다는 얘기인 거야. 다시 하고 있어요. 참 힘들겠죠? 네, 이 비대면 수업이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쉬운 건 아니야, 얘들아. 여러분한테도 힘들겠지만 선생님들도 이렇게 몇 번씩 막 다시 하게 되기도 하고, 선생님 지난번 수업에서는 아예 한 강의 자체를 마이크를 끄고 수업을 해가지고 망한 것도 있었어. 그럼 말을 안 했지만 참, 화가 나요.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뭐. 자, 오늘 이제 다시 한번 또 얘기해야 돼. 자, 오늘의 이제 수업 방식은 여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그 수업이 끝난 다음에 평가 문제집에 있는 그 문제를 다 풀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수업 시간 내에 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선생님한테 뭐 해야 돼? 채점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피드백까지 해서 선생님한테 문자로 보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선생님한테 보내주는 것까지고, 그 다음 이제 밴드에 선생님이 올려줄 건데, 자, 학원에서 나눠주는 문제를 풀어오는 건 숙제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까지 해오는 건데, 자, 저 부분은 밴드에 올려진 것을 다운받아서 니네들이 직접 풀어도 되고, 아니면 이거 양이 좀 많은데 그러면은 학원으로 오세요. 그럼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이거 복사해서 줄 테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가져가서 집에서 숙제로 해오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해야 돼. 학원에 올 때는 미리 얘기를 해서요. 언제 가지러 가겠습니다 하면 만들어 놓을 테니까. 하지만 저는 뭐 필요 없습니다 하면은 그거는 그 부분을 안 만들어 놓을 테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해놓고 낭비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자, 저렇게 세 가지를 하는 게 내신 대비해서 포인트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해 오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오늘 이제 심청전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청전은 고전 소설인데 얘는 판소리계 소설로서 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판소리계 소설이라는 거에 포인트를 잡고 너희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은 무엇이냐? 자, 첫 번째, 적층문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적층문학이라는 것은 뭐냐? 계속 쌓인다는 거야. 그래서 적층이 되면서 혼자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 여러 사람들이 계속 거치면서 이야기가 쌓여갑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 공동체 문학이라는 말로도 쓰여요. 공동체 문학이란 말로도 쓰여요. 그래서 적층 문학, 공동체 문학. 그러다 보니까 자, 이것은 어느 단순한 창작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설화를 바탕으로 이야기가 창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용이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야기에 쓰여진 거지. 그래서 다양한 설화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뭐 용궁설화라든지 인신공의설화라든지 효녀치읓, 그러니까 인신공의는 뭐냐면 몸을 바쳐 사람의 몸을 바쳐서 제물로서 어떤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것. 그래서 심청이가 물에 빠지는 거 있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신공의설화를 바탕으로 썼다라고 볼 수 있는 거. 그것들이 바탕으로 판소리가 지어졌고 심청가 그 바탕으로 심청전이라는 소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 뒤에 이제 신소설 강상연이라는 작품, 강위의 연꽃이라고 해서 심청이가 이제 용궁에서 떠오를 때 연꽃 안에 이렇게 나타나고 떠올랐었지.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고 현대 문학으로 가서는 이제 다양한 작품들이 심청전을 응용해서 나타냈다. 그럼 다 그건 가능한 거야. 이렇게 하나의 뛰어난 작품은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전해져 내려온다라는 것이 바로 적층문학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는 운문과 산문의 운문체와 산문체의 혼용인데 이 운문체는 당연히 뭐의 영향을 받은 거냐면 이 판소리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판소리 자체가 노래이기 때문에 노래에는 운율이 있잖아. 자, 조선시대의 운율. 자, 어떤 운율이라 그랬지? 그치. 3, 4조 또는 4, 4조의 4음보의 율격을 취한단 말이야. 그리고 산문체, 서사적인 진행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이고요. 자, 세 번째는 부분의 극대화, 즉 장면의 극대화가 나타나게 돼요. 자,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판소리에서 원래 좀 나타났던 건데 창자가 관객에게 노래를 할 때 그 노래를 하면서 관객의 반응이 좋아. 그러면은 더 깊숙이 들어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춘향가에서 사랑가라는 대목이 굉장히 많이 유명하죠. 여러분도 한 번씩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뭐 사랑 사랑 내 사랑이여 막 이런 노래 있잖아. 그 부분을 노래할 때 사람들이 막 기대감이 꽉 찬 눈빛이야. 그러면은 그 눈빛을 보고 창자는요 내용을 조금 더 추가를 하는 거죠.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추가하는데 또 노래를 딱 시작했는데 사람들 눈빛이 뭐야 많이 들었는데 너무 지루해 이렇게 된다면 정말 포인트만 탁탁탁탁 노래하고 줄일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야기를 쫙 늘리는 거 원래 핵심 내용보다 조금 더 쫙 늘려서 이야기를 진행하는 걸 부분의 극대화, 장면의 극대화라고 이것이 어디로 소설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 내용이 그대로 소설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도록 하겠죠. 그게 바로 또 부분의 극대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로 여기는 그래서 어떤 걸로 나타날까요? 그렇지. 주로 대화 파트에서. 주로 대화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언어의 이중성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이 언어의 이중성이란 평민의 언어와 양반의 언어가 나타난다는 건데, 자, 이런 판소리계 소설은 우리가 지금 여기 써놓진 않았지만 여기다 써놓을게 아주 1-1을 써놓겠다. 평민의 문학입니다. 얘는. 평민들이 주로 이제 즐겼던 향유했던 문학이기 때문에 그런 평민들의 어휘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비속어라든지 고유어의 사용이 많죠. 근데 양반의 언어는 바로 뭐냐? 고사 인용이라든지 한자어를 사용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양반의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평민의 문학인데, 자, 그 이유는 첫 번째, 자, 이 양반이 이 작품의 풍자의 대상이기 때문인 거야. 두 번째는요, 자, 이런 양반들도요, 오히려 향유했어요. 재밌으니까. 양반도 향유한 거야. 그리고 세 번째, 바로 뭐냐? 신분 상승의 욕구가 반영이 된 겁니다. 나도 좀 신분 좀 올라가 볼까? 이런 어떤 욕구가 반영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세 가지 언어의 이중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 바로 뭐냐? 이런 작품들은 풍자와 해악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작품 속에서 이제 사회를 풍자하고 웃긴 이야기들을 쓰게 되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사회상이 반영이 됩니다. 조선시대의 사회상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회상 속에 이제 효를 중시하는 유교 사상이라든지, 그러니까 부모를,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렇지. 뭔가 이제 뱃사람들이 이제 나아갈 때 뭔가 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그 당시 어떤 사회적인 모습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의 이제 특징이 조선시대 사회상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자, 다양한 이본이 존재합니다. 이건 이제 1번과 관련이 되는 건데 적층문화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졌기 때문에 다양한 이본, 다른 버전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다른 버전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이본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하면은 거의 이제 될 것 같은데, 선생님 빠진 게 없는지만 좀 보도록 하고요. 네, 거의 다 됐습니다. 하나만 더 쓴다면 이런 거 있습니다. 주제의식이 다양해요. 사실 이 심청전 안에서만도 표면적인 주제는 뭡니까? 효죠, 효. 그쵸? 근데 이면적인 주제도 있어요. 결국 심청이가 뭐가 됐어? 왕비가 됐잖아. 그거는 바로 신분 상승의 욕구가 있다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뭐 주제의식 자체가 판소리기 소설은 여러 가지 주제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청전 안에, 추장전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주제의식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주제의식을 바탕으로 자, 우리가 한번 이 작품의 내용을 보면서 이제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어느덧 동방이 밝아오니 심청이 아버지 진지나 마지막 지어드리라 하고 문을 열고 나서니 벌써 뱃사람들이 살인문 밖에서 오늘이 배 떠나는 날이 오니 수위 가게 해주시오. 하니 심청이 이 말을 듣고 얼굴빛이 없어지고 손발에 맥이 풀리며 목이 메고 정신이 어지러워 뱃사람들을 겨우 불러. 그렇지? 자, 지금 보면은 얼굴빛이 없어지고 맥이 풀리고 목이 메고 정신이 어지러워. 자, 뭘 묘사하는 거야? 외양묘사, 행동묘사지. 자, 써놓으세요. 자, 외양묘사와 행동묘사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한 겁니까? 자, 외양묘사와 행동묘사를 통해서 뭘 제시했지? 심리를 제시했지. 응? 갑자기 이제 떠나야 되니까 안타깝고 두렵고 겁나고 이런 모든 심리가 다 반영된 거죠. 그래서 무슨 제시? 여기 간접적 제시가 되는 거야. 그 부분은 간접적 제시가 되는 겁니다. 여보시오 성인네들 나도 오늘이 배 떠나는 날인 줄 이미 알고 있으나 내 몸 팔린 줄을 우리 아버지가 아직 모르십니다. 만일 아시게 되면 칠의 야단이 날 테니 잠깐 기다리면 진지나 마지막으로 지어 잡수시게 하고 말씀 여쭙고 떠나게 하겠어요. 진지 표시해 놓으세요. 자, 이 진지가 여기서 뭐가 되는 겁니까? 자, 이거는 이제 밥의 높임말이죠. 심청이의 아버지에 대한 어떤 마음? 애정, 효심 이게 되는 거죠. 뱃사람들이 그리하시지요. 자, 그리하시지요 표시. 자, 급하다고 얘기해놓고 그리하시지요. 뭐 하는 겁니까? 심청이를 배려하는 마음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야. 자기들도 어쩔 수 없이 그러한 풍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그리하시죠. 해가지고 이제 인정이 넘치는 태도가 되는 겁니다. 써놓으세요. 인정이 넘치는 태도. 심청이 들어와 눈물로 밥을 지어 아버지께 올리고 상머리에 마주 앉아 아무쪼록 진지 많이 잡수시게 하느라고 자반도 떼어 입에 넣어드리고 김쌈도 싸서 수저에 넣으며 진지를 많이 잡수세요. 신봉사는 철도 모르고 야 오늘은 반찬이 유난히 좋구나. 네 집 제사 지냈느냐. 그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부자가는 천륜지간이라 꿈에 미리 보여주는 바가 있었다. 자, 그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갑자기 생뚱맞지? 부자가는 천륜지간이라 천륜지간이 뭔 뜻이에요? 하늘의 연으로 정했다는 뜻입니다. 꿈에 미리 보여주는 바가 있었다. 아가 이상한 일도 있더구나. 간밤에 꿈을 꾸니 네가 큰 수레를 타고 한없이 가 보이더구나.
수레라는 것은 귀한 사람이 타는 것인데 우리 집에 무슨 좋은 일이 있을란가 보다. 그렇지 않으면 장승상 댁에서 가마 태워 갈란가 보다. 자, 이게 바로 뭡니까? 복선이 되는 거죠. 그렇죠? 복선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수레라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응? 자, 여기서 수레라는 건 이제 귀한 존재가 된다라는 거. 그치? 하지만 죽을 때도 수레를 타고 가거든. 그래서 이제 심청이가 뭐 한다는 거 곧 죽을 걸 암시하고 나중에 귀한 존재가 될 것도 암시하는 중의법입니다. 중의적 의미로 쓰인 거예요. 복선이죠. 왕비가 될 것을 암시하는 것과 인당수의 재물이 될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선의 구실을 합니다. 자, 그럼 그 전에 바로 전이었죠. 바로 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바로 전에 뭐가 있었냐면은요. 자, 위에 보면은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천륜이라 꿈에 미리 보여주는 바가 있었다라고 얘기했지. 자, 이 부분은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은 서술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술자의 개입 거기다 쓰세요. 이 작품에는 서술자의 개입도 많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심청이는 저 죽을 꿈인 줄 짐작하고 둘러대기를 그 꿈 참 좋습니다 하고 진지상을 물러내고 담배 태워드린 뒤에 밥상을 앞에 놓고 먹으려 하니 간장이 썩는 눈물은 눈에서 솟아나고 아버지 신세 생각하며 저 죽을 일 생각하니 정신이 아득하고 몸이 떨려 밥을 먹지 못하고 물렸다. 그런데 심청이 사당에 하직하려고 들어갈 때 다시 세수하고 사당문을 가만히 열고 하직 인사를 올렸다. 못난 여손 심청이는 아비 눈을 뜨기 위해 인당수 제물로 몸을 팔려가오매 조상제사를 끊게 되오니 사모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자, 울며 하직하고 사당문 닫은 뒤에 아버지 앞에 나와 두 손을 부여잡고 기절하니 신봉사 깜짝 놀랐죠. 두 손을 부여잡고 기절하니 표시하세요. 심청이니까 어떻다는 거? 마음이 굉장히 여린 겁니다. 굉장히 여려요. 그리고 겁도 많이 나는 거야. 사실 이게 겁도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신봉사가 깜짝 놀라 아가 이게 웬일이냐 정신 차려 말하거라. 심청이 여쭙기를 체가 못난 딸 자식으로 아버지를 속였어요. 공양미 300석을 누가 저에게 주겠어요. 남경 백삼들에게 인당수 제물로 몸을 팔아 오늘이 떠나는 날이니 저를 마지막 보셔요. 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자, 바로 뭐냐면은 인신공희설화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몸을 바쳐가지고 내가 저거를 착각한 것 같은데 인신공의가 아니라 인신공의 안 같은데 잠깐만 요거 이렇게 지우자. 헷갈릴 수도 있지. 인신공의라고도 하고 인신공양이라고도 하는 것 같아. 지금 헷갈리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인신공양이 여기서 나타나. 그러니까 몸을 던져서 제물로 드린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이 떠나는 날이니 저를 마지막 보셔요. 신봉사가 이 말을 듣고 참말이냐 아이고 이게 웬 말인고 못 가리라 이런 거야. 참말이냐 아이고 웬 말인고 이거. 못 가리라 뭐 이런 것들. 자, 사조의 음수율이 느껴지고 있지. 네가 날들어 묻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한단 말이냐. 네가 살고 내가 눈을 뜨면 그는 마땅히 할 일이나 자식 죽여 눈을 뜬들 그게 차마 할 일이냐. 너의 어머니 늦게 너를 낳아놓고 초일에 안에 죽은 뒤에
늙은 것이 품 안에 너를 안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구차한 말 해가면서 퉁량젖을 얻어먹여 이만치 자랐는데 내 아무리 눈어두나 너를 눈으로 알고 너희 어머니 죽은 뒤에 걱정 없이 살았더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말아 못하리라 아내 죽고 자식 잃고 내 살아서 무엇하리 너하고 나하고 함께 죽자 눈을 팔아 너를 살터해 내 너를 팔아 눈을 뜬들 무엇을 보려고 눈을 뜨리 그만큼 어떻다는 거야 자식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어떤 놈의 팔자길래 사궁지수 된단 말이냐. 자, 사궁지수 옆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네 가지의 딱한 무리의 사람들 중에 가장 첫 번째 오는 처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 네 이놈 상놈들아 장사도 좋지만은 사람 사다 제사하는데 어디서 보았느냐? 하느님의 어지심과 귀신의 밝은 마음 앙화가 없겠느냐? 자, 누구한테 이제 욕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사공들한테 뱃사람들한테 욕을 하고 있는 거야. 자기 자식을 데려간다고. 자, 눈먼 놈의 문안동녀 철 모르는 어린아이 나 모르게 유인하여 값을 주고 산단 말이냐? 돈도 싫고 쌀도 싫다. 내 이놈 상놈들아 옛글을 모르느냐? 7년 대한 가물적에 사람으로 빌라하니 탕임금 어지신 말씀. 내가 지금 자, 이 부분을 뭐라고 해야 돼요? 고사이뇽이라고 해야 되겠지? 고사이뇽. 바로 양반의 어휘를 인용하는 부분이야. 고사이뇽이 되는 거예요. 자, 탕임금이 내가 지금 비는 바는 사람을 위함인데 사람 죽여 빌량이면 내 몸으로 대신하리라. 몸소 희생되어 몸을 정의하여 상님들에 빌었더니 수천리 너른 땅에 큰 비가 내렸느니라. 이런 일도 있었으니 내 몸으로 대신 감히 어떠하냐? 여보시오 동네 사람 저런들을 그저 두고 보 하면서 이제 나타나는 자, 이 부분의 극대화 장면의 극대화로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운율적인 요소도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판소리의 운문적인 요소가 드러나는 부분으로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거기 써놓으세요. 부분의 극대화라고도 볼 수 있고요. 운문적 요소가 드러나는 부분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이야기가 많아지는 부분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 갑시다. 자, 심청이 아버지를 붙들고 울며 위로하기를 아버지 할 수 없어요. 저는 이미 죽지만은 아버지는 눈을 떠서 밝은 세상 보시고 착한 사람 구하셔서 아들 낳고 딸을 낳아 후사나 전하고 못난 딸 자식은 생각지 마시고 오래오래 평안히 계십시오. 이것 또한 천명이니 후회한들 어찌하겠어요. 표시해 놓고요. 운명론적 세계관 쓰세요. 운명론적 세계관. 자, 여기에는 이제 운명론적 세계관도 나타납니다. 운명론적 세계관은 조선시대 작품의 거의 대부분에 나타나고 있는데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신의 죽음 또는 자신의 가난 이런 것들 다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운명론적 세계관 드러나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뱃사람들이 그 딱한 형편을 보고 모여 앉아 공론하기를 심소저의 효성과 신봉사의 일생 신세 생각하여 봉사님 굶지 않고 헐벗지 않게 한 살림을 꾸며주면 어떻겠소? 그 말이 옳소 하고 쌀 200석과 돈 300냥이며 무명 300 각 한 동씩 마을에 들여놓고 동네 사람들을 모아 당부하기를 쌀 200석과 돈 300냥을 착실한 사람 주어 실수 없이 온전하게 늘려 신봉사에게 바칩니다. 300석 가운데 20석은 올해 양식으로 제하고 나머지는 해마다 빚을 주어 이자를 받으면 양식이 넉넉할 테고 무명 3배로는 사철 의복 장만해 드리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관청에 공문으로 보내고 마을에도 알립시다. 구별을 다 짓고 나서 심소절을 가자할 때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뱃사람들은 여기서 보면은요. 인정이 많은 인물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착하죠. 왜냐면은 어차피 공양미 300석을 통해서 이미
끝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거를 또 불쌍하니까 그 이상으로 지금 베풀어주고 떠나는 장면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뱃사람들은 자기들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인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야. 계속 갑시다. 자, 무릉촌 장승상댁 부인이 그제야 이 말을 듣고 급히 시비를 보내어 심소저를 부르기에 소저가 시비를 따라가니 승상 부인이 문 밖에 내더라 소저의 손을 잡고 울며 말했다. 네, 이 무상한 사람아, 나는 너를 자식으로 알았는데 너는 나를 어미같이 알지를 않는구나. 쌀 300석에 몸이 팔려 죽으러 간다 하니 효성이 지극하다마는 네가 살아 세상에 있어 하는 것만 같겠느냐. 나와 의논했더라면 진작 추손해 주었지. 쌀 300석을 이제라도 다시 내어줄 것이니 뱃사람들 도로 주고 당치하는 말 다시 말라 하시니 심소저가 여쭈었다. 당초에 말씀 못 드린 것을 이제야 후회한들 무엇하겠습니까? 또한 부모를 위해 공을 들일 양이면 어찌 남의 명분 없는 재물을 바라며 쌀 300석을 도로 내어주면 뱃사람들 일이 낭패이니 그도 또한 어렵고 남에게 몸을 허락하여 약속을 정한 뒤에 다시 약속을 어기면 못난 사람들 하는 짓이니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약속을 따라야만 되는 이유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다. 팔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맞아, 여기서 심청이는 어때? 굉장히 착한 인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하물며 값을 받고 몇 달이 지난 뒤에 차마 어찌 낯을 들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부인의 하늘 같은 은혜와 착하신 말씀은 저승으로 돌아가서 결초보은하겠습니다. 결초보은 뜻 뭡니까? 자, 내가 맺은 끈은 내가 푸는 거야. 결국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어서라도 은혜를 갚겠다는 얘기입니다. 죽어서라도 은혜를 갚겠다는 뜻이에요. 하고 눈물을 적시니 부인이 다시 보니 엄숙한지라 할 일 없이 다시 말리지도 못하고 놓지도 못했다. 심소저가 울며 여쭙기를 부인은 전생에 나의 부모라 어찌 어느 날에 다시 모시겠어요? 그란 수를 지어 정을 펴오니 보시면 아실 겁니다. 부인이 방기어 종이와 붓을 내어주니 붓을 들고 글을 쓸지 눈물이 비가 되어 점점이 떨어지니 송이송이 꽃이 되어 그림 족자였다. 안방에 걸고 보니 그 글은 이러했다. 자, 글의 내용 중요하겠죠? 네. 생기사 귀일몽간에 견정하루 견정하필루 잠잠이라마는 세간에 체유단장처하니 초록강난 인미환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글 뜻은 되게 말 어렵지. 사람의 죽고 사는 게 한 꿈속이니 정에 끌려 어찌 굳이 눈물을 흘리라마는 세간에 가장 애끓는 것을 곳이 있으니 풀 돋는 강남에 사람이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라. 자, 그러면은 정에 끌려 어찌 굳이 눈물을 흘리라마는 이거 이제 약간 체념의 어떤 마음이 드러나고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자식을 암시하는 거죠. 풀 돋는 강남에 사람이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라. 이것이 바로 뭡니까?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한시를 삽입했네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삽입시가 드러났습니다. 네,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자, 이러한 삽입시의 기능은요. 첫 번째는요. 가장 기본적으로 항상 이거야. 소설의 단조로움을 탈피합니다. 소설의 단조로움을 탈피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디 갔지? 자, 두 번째는요. 화자의 맞아요. 화자의 심리를 부각하죠. 화자의 심리를 부각하죠. 세 번째는요. 사건을 암시하죠.
이러한 구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삽입시의 역할 세 가지. 자, 부인이 여러 번 붙들다가 글 짓는 것을 보시고 너는 과연 세상 사람 아니로구나. 글은 진실로 선녀로다. 분명 인간의 인연이 닿아여 상제께서 부르시니 네 어이 피할 소냐. 네 또한 이 운에 맞추어 글을 지으리라고 글을 써주었다 해서 답가를 써주네요. 무난풍의 아래온하니 취송명화 각하문하고 자 적거 인간 천필연하사 강피 부모 단정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역시 또 한시예요. 이글 뜻은 난데없는 비바람 어두운 밤에 불어오니 아름다운 꽃 날려서 네 집 문에 떨어지나 인간의 귀양살이 하늘이 정하셔서 아비와 자식으로 하여금 정을 끊게 하는구나. 자, 이거는 이제 헤어짐의 아픔을 드러내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지금 난데없는 비바람 같은 게 이제 심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던지게 되는 일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꽃은 심청이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심청이를 의미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귀양살이 하늘이 정하셔서 역시도 뭡니까? 운명론적 세계관. 운명론적 세계관. 아비와 자식으로 하여금 정을 끊게 하는구나. 이 정을 끊게 한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헤어지고 만날 수 없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심소저가 그 글을 품에 품고 눈물로 이별하니 참아보지 못할 지경이었다. 심청이 들어와서 아버지께 아직하니 신봉사가 붙들고 뒹굴며 괴로워하며 네가 날 죽이고 가지 그저는 못 가리라. 날 데리고 가거라. 네 혼자는 못 가리라. 심청이 아버지를 위로하기를 부자간 천륜을 끊고 싶어 끈싸우며 죽고 싶어 죽겠습니까마는 애군이 막혀있고 생사가 때가 있어 하느님이 하신 일이니 한탄한들 어찌하겠어요. 역시 뭡니까? 운명론적 세계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지. 운명론적 세계관. 인정으로 할 양이면 떠날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저희 아버지를 동네 사람들에게 붙들게 하고 뱃사람을 따라갈 때 소리내어 울며 치마끈 졸라매고 치마폭 거듭 안고 흐트러진 머리털은 두 귀 밑에 늘어지고 비같이 흐르는 눈물 옷깃을 적신다. 비유법이네요. 엎어지며 자빠지며 붙들어 나갈 때 건너지 바라보며 어떻다는 거야. 지금 행동 묘사를 통한 또 역시 인물의 심리를 표출하고 있죠. 지금 심청이는 어떠한 심리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거야. 지금 이 상황을 사실은 원하지 않아. 벗어나고 싶어요. 빨리 이거를 회피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어디 갔니? 자, 건너집을 바라며 아무개인의 큰아가 바느질 수놓기를 뒤함께 하려느냐. 작년 5월 단오날에 그네 뛰고 놀던 일을 네가 행위와 생각하느냐. 아무개인의 작은아가 금년 7월 칠석밤에 함께 키워나자더니 이제는 어사로다. 언제나 다시 보랴. 너희는 팔자주와 양침 모시고 잘 있거라. 동네에 남녀노소 없이 눈이 붙도록 서로 붙들고 울다가 마을 어귀에서 서로 손을 놓고 헤어졌다. 그때 하느님이 아시던지 밝은 해는 어디 가고 어두침침한 구름이 자욱하며 청산이 찡긋 청산 동그라미 강물이 소리 흐르기도 강물 동그라미 휘늘어져 굽던 꽃은 시들어 잿빛을 이룬다고 자 꽃 동그라미 하늘거리는 버들가지도 졸듯이 버들가지 동그라미 복사꽃은 다정하여 슬픈 듯이 피어있다. 복사꽃 동그라미 묻노라 저 꾀꼬리 동그라미 뇌를 이별하기에 벗을 불러 울어대고 뜻밖의 두견이 동그라미 피를 내어오는구나. 탈박은 너른 산은 어디 두고 애끓는 슬픈 소리 울어서 보내느냐. 네 아무리 가지 위에 가지 말라 울건만은 값을 받고 팔린 몸이 다시 어찌 돌아올까. 이제 여기서도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생겼지. 바로 무엇이냐. 지금 보면 동그라미 친 것들만 다 표시해봐요. 자, 청산. 그 다음에 강물. 꽃. 그 다음에 버들까지.
복사고. 그 다음 꾀꼬리와 두견이. 자, 이렇게 있죠. 자, 얘네들은 다 뭐가 되는 거야? 전체가 다 이제 자연물이지. 자연물에 자신의 무엇을? 감정을 투영시켰죠. 그래서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겁니다.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청산이 찡그리고 강물이 뭐 한대요? 흐느끼고. 다 누구의 심리야? 이 춘향의 심리 아니야. 꽃은 어떻대요? 자, 시들어서 잿빛을 잃었고요. 버들까지는 뭐 한대요? 졸듯이 휘늘어졌고요. 복사굿은 어때요? 다정하여 슬픈 듯이 표했대요. 자, 꾀꼬리는 어떻대요? 벗을 불러 오르고 얘는 피를 둘 다 운다. 자, 춘향이의 심리. 춘향이의 심리. 춘향이는 지금 굉장히 슬픈 마음으로 지금 자신의 심리를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이 드러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바람이 날린 꽃이 얼굴에 와 부딪히니 꽃을 들고 바라보며 봄바람이 사람 마음 알아주지 못한다면 무슨 까닭으로 지는 꽃을 보내리요. 한무제 수양공주 매화비녀 있건만은 죽으러 가는 몸이 뉘를 위해 단장하리. 자, 이것도 고사이뇽 쓰세요. 고사이뇽. 앞산에 지는 꽃이 앞산에 지는 꽃이 지고 싶어지라마는 마지못한 일이더니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리요. 한마디로 뭡니까? 자, 꽃이 지는 것은 뭐다? 자연의 순리다. 즉 자기가 죽는 것은 뭐다? 바로 운명이다. 역시 운명론적 세계관 쓰세요. 운명론적 세계관. 운명론적 세계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이 반영이 되었어요. 한 걸음에 돌아보며 두 걸음에 눈물 지며 강머리에 다다르니 뱃머리에 판자 깔고 심청을 인도하여 빗장 안에 실은 위에 닻을 감고 돛을 달아 여러 뱃사람들이 소리를 한다. 어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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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양. 자, 뱃사람들은 이제 힘을 내서 나아가는 거죠. 소리를 하며 북을 둥둥 울리면서 노를 저어 뱃질하며 물결에 배를 띄어 떠나간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이 되겠네요. 결국 심청전의 여러 가지의 어떤 이야기 부분들 중에 자, 심청이가 아버지를 이제 어떻게 위에서 이제 몸에 팔려가는, 그러니까 뱃사람들에게 팔려가는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어떤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유교 사상을 굉장히 잘 담아내고 있죠. 효를 위해서는, 부모님을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자기 몸을 희생하고 중간에 분명히 보면은 모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 대신 돈을 갚아주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지켰던 건 바로 뭡니까? 그치? 유교에서 말하는 신의를 저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또 그대로 실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 소설 안에 다 반영이 되어 있고요. 당시의 어떤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상을 전달해 주기에 충분했던 작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이제 평가 문제집에는 학습 활동이 없는데 교과서를 꼭 펴야 돼. 교과서의 학습 활동은 항상 서술형 또는 문제를 만드는데, 객관식 문제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항상 학습 활동은 잘 봐야 돼요. 자, 학습 활동을 계속 꼭 펴보세요. 1번. 심청이가 인당수 제물이 된 사건을 중심으로 인물의 심정을 파악해보자.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떻게 응용이 될 수 있겠어? 그렇지. 밑줄 치고 그 부분에 따른 인물의 심리가 나올 수 있겠지. 일단은 심청이가
제물로 죽는 상황 속에서 가장 큰 걱정은 뭐였습니까? 죽는 것에 대한 공포, 두려움 있을까 없을까? 아, 있지. 없진 않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심은 있지만 뭐가 앞서요? 효의 상. 그러니까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주겠다라는 그러한 심리가 앞선 거야. 그래서 심청이의 심리 속에는 그러한 마음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가 죽은 다음에 아버지를 남겨두고 떠났을 때 홀로 계실 아버지에 대한 걱정. 맞아요. 이것도 있는 거야. 아버지에 대한 걱정. 신봉사는 어떻습니까? 당연하지. 신봉사는요, 어떻습니까? 네. 얘는요, 자기가 이제 공양미 300석을 원래 시주하기로 하고 그걸 이제 심청에 대신 받아서 갚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양미 300석을 얘를 시주를 약속한 걸 당연히 후회를 했을 거고요. 딸을 어떻게, 자기의 눈 때문에 딸이 팔려간다는 것에 대한 어떤 억울함, 또는 막 미안함, 죄책감, 이런 모든 마음들이 반영이 됐을 겁니다. 또 장승상댁 부인은요, 심청이를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죠. 그래서 대신 돈을 내서라도 죽지 않게 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뱃사람들은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자, 뱃사람들도 나왔었지? 인정이 많은 성격. 어쩔 수 없이 따르지만 인정이 많은 성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이번 문제를 보면 본문에 제시된 부분과 217쪽의 전체 줄거리를 읽고 고전 소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사건 전개 방식이 심청전에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자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주인공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일생을 다루고, 거기 쓰세요. 일대기적 구성. 자, 고전 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일대기적 구성입니다. 얘도요, 바로 뭡니까? 심청이가 나서부터 태어나고 끝날 때까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걸 맞다고 보는 거야. 두 번째, 착한 주인공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복을 받는다는 내용. 당연히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어땠어요? 맞아. 자,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 강물에 뛰어들었을 때 용궁으로 가가지고 다시 연꽃으로 나타났다는 그런 인물의 특징을 봤을 때는요, 복을 받고 극복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세 번째,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사건이나 상황이 전개된다. 자, 이거 뭐야? 비현실성. 자, 고전 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 또 뭐예요? 비현실성. 이 비현실성을 반영한 게 바로 어느 부분이에요? 자, 물에 빠져 죽었는데 용궁이라는 공간이 있다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다시 살아나서 왕비가 된다는 것. 다 이런 비현실적인 사건이 전개가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문제. 다음 부분에서 심청이가 장승상댁 부인의 배려를 거절한 까닭을 정리하고 심청이의 성격을 파악해보자라고 했어요. 자, 심청이가 장승상댁의 이런 호의를 거절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세 가지가 있었지. 자, 어떻게 보죠? 첫 번째, 자, 어디냐면요.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번째 줄이죠. 됐죠? 자, 첫 번째, 어찌 남의 명분 없는 재물을 바라며 1번. 두 번째는요, 밑에 뱃사람들의 일이 낭패이니 그도 또한 어렵고 2번. 세 번, 자, 약속을 어기면 못난 사람들이 하는 짓이니 3번. 자, 요 세 가지. 요것을 가지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청이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의리가 있죠. 적극적이죠. 상대방을 배려하죠.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죠. 은혜를 감사히 여기죠. 이러한 성격들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선생님 말 못 들었으면 다시 돌려갖고 다시 필기해. 그냥 응? 안 하면 안 돼. 안 보인다고. 선생님 안 보이니까 지금 계속 버벅거리는 거 보이지? 야, 아무도 없으니까 수업이 계속 막 힘들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얘들아. 아무도 없는데 하려니까 자꾸 내가 딴 생각이 막 하다가 날 수도 있고 그래. 그래서 중간중간에 자꾸 흐름이 끊길 수도 있고. 오늘 그러니까 앞에 벌써 네 번째 촬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지쳤나 봐. 그래서 조금 말이 버벅된 것도 있는데, 얘들아, 수업을 듣다가 혹시라도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모르는 거 있으면 반드시 선생님한테 꼭 질문을 해야 돼요. 모르는 부분은 선생님한테 꼭 문자로, 선생님 이런 말은 뭔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돼요 라고 하는 건 반드시 꼭 질문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학습활동 2-1번. 자, 이 부분
심청이의 행동을 당시 사회적, 문화적 상황과 관련지어 이야기해보자 라고 했어요. 내가 신봉사라면 눈을 뜨지 못해도 딸과 함께 사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아 눈을 뜬다 하더라도 평생 죽은 딸을 생각하며 자책하게 될지도 몰라. 그러게 말이야, 심청이의 행동이 진정한 효도일까? 당시 사람들은 왜 이런 이야기를 지었을까? 우리도 이해가 안 되지. 자식이 죽으면 부모가 멀쩡해지면은 나도 우리 아들이 죽어서 그렇게 한다? 나도 못 받아들일 것 같은데. 근데 왜 당시 사람들은 이거를 받아들였을까? 자, 밑에 자료를 보세요. 맹이는 총나라 사람이다. 집이 몹시 가난했으나 과일을 팔아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어머니를 섬겼다. 자신이 고생하는 것은 조금도 꺼리지 않았다. 그 아버지도 아들의 효성을 알아 늘 말하기를 나는 비록 가난하지만 효성 깊은 아들을 두었다라고 자랑하곤 했다. 아버지가 죽음에 맹이가 곡기를 끊고 슬피 우니 파리한 몰골이 거의 죽을 지경이었다. 땅에 거적을 깔고 거처하며 3년 동안 소금이나 마실 것을 입에 대지 않으니 이거 말이 안 돼 이거는. 마실 것을 입에 안 대면 며칠 일주일도 못 가는데 사람들이 그의 효성에 탐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쥐 한 마리가 땅을 파고 들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 땅을 파보니 황금 수천 양이 나와 그는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결국 여기에서 효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지. 그치? 효가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까 죽음보다 더 큰 거야, 효는. 그래서 당시의 어떤 상황에서는 효가 중요한 거야. 자식의 삶보다는 부모님을 위해 자식의 목숨을 희생하는 효가 당시에는 중요한 가치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가 통용될 수 있었다라고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죠. 아시겠죠? 웃기네요. 자, 2번 별표. 이거는 정말 중요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적층 문학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에 의해서 공동층 문학으로 창작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이본이 존재한다 그랬지. 그 이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세요. 경판본에서는 심청과 그의 아버지 신봉사가 주요 인물로 등장한다. 심청은 오직 눈먼 아버지에게 지극한 효성을 다하다가 인당수에 투신한다. 투신 이후에도 아버지를 만나려고 노력한다. 신봉사 역시 심청이 죽은 이후에도 심청을 생각하며 초라하게 살아간다. 경판본에서는 작품 전체의 지극한 효성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데 전력하고 있으며 심청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숙명으로 제시한다. 따라서 경판본은 유교적 엄숙성과 숙명론적 운명관에 지배되고 있다. 한편 완판본은 자, 경판본의 핵심 바로 뭡니까? 유교적 엄숙성과 숙명론적 운명관 표시할게요. 한편 완판본은 경판본보다 훨씬 더 많은 등장인물과 사건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장승상택 부위에는 심청의 양력이 될 것을 제안하고 또 심청이 죽음으로 효를 실현하는 것을 반대한다. 즉 장승상택 부위에는 심청이 추구하는 유교적 관념에 이의를 제기하고 현실적 해결 방법을 내놓는 인물인 것이다. 신봉사는 두 판본에서 성격이 아주 다른 인물로 나타난다. 경판본의 신봉사는 한결같이 유교적 이념에 충실한 인물이지만 완판본의 신봉사는 훨씬 세속적이고 현실주의적 인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완판본은 자 여기 표시할게요. 유교적 효를 지켜야 할 규범으로 받아들이고는 있으나 한편으로는 당대 현실을 회의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본다고 할 수 있다. 자, 경판본은 서울에서 판각한 걸 경판본이라고 완판본은 전라북도 전주에서 간항된 목판본을 완판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이 달라졌는데 자 여기서 봐봐. 두 작품의 핵심. 경판본에서는 바로 뭘 중시해? 그렇지. 유교 사상을 중시해. 완판본에서 중시하는 거 바로 뭡니까? 현실과 세속적, 즉 현실주의적, 세속적인 어떤 태도가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봉사의 성격을 밑에 가지고 얘기할 때는요. 경판본은 누구라고요? 유교적 이념에 충실한 인물. 완판본은요. 세속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인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이를 참고하여 이 제품이 널리 읽히던 시대에는 어떤 가치관이 퍼져 있었는지 생각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작품이 널리 읽히던 시대에는 당연히 뭐가 있을까요? 유교적 가치관이 중시되던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뭐도 있다? 비판적인 태도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유교적 가치가 중시되던 태도는 양쪽 모두에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지만 완판본에는 뭐가 있었어? 그거에 대한 회의적,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바로 비판적,
회의적인 태도도 드러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뒤에 이제 3번 또는 3번의 학습 활동은 안 봐도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뒤에 보면은 소단원 마무리 부분에 어휘를 점검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자성어들은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효와 관련된, 그러니까 효와 관련된 우리가 더 정리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 문제를 풀면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효와 관련된 사자성어나 또는 시조 요거는 꼭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사자성어는 거기 나와 있죠. 풍수지탄, 반포지요, 혼정신성, 망운지정 이런 단어도 있어요. 풍수지탄, 반포지요, 혼정신성, 망운지정. 그 다음에 시조는요. 이런 시조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반중 조음감을 이렇게 시작되는 시조가 있어요. 이게 홍시를 얘기하는 거거든. 이거 이제 부모가 반길이 없으니 글로서로 하노라 해서 이제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쓴 시, 효를 상징하는 시조입니다. 요 시조를 꼭 기억을 하시고요. 됐습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잠깐 너희들이 쉬었다가 평가 문제집 있는 문제 싹 푸는 거야. 수다는 문제까지 그거 다 풀고 나서 정리를 다 하고 다 채점을 하면은 찍어서 쌤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주에는 우리 꼭 이 강의실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합시다. 다음 주에 봐요.